안녕하세요.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다시 겨울이 찾아왔네요. 해마다 이맘때가 오면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기막힌 얘기가 떠오른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잊어야지 하는데도 왜 그리도 어제 일처럼 선명해지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에 들어섰고 3년 전 두 번째 이혼을 했고 지금은 낯선 도시로 이사를 와서 10살 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죠. 작년에는 작은 옷가게를 냈고 지금은 어엿한 자영업자가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제 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수술을 하게 된 끔찍한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하루하루를 선물 받은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저의 첫 번째 결혼은 불같은 사랑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어서 그런지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살림을 차린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혼 후에 제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죠.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있으셔서 저는 뱃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가 있었네요. 부모님은 어린 채 나이가 너무 안타깝다면서 아이를 봐줄 테니 회사에 다니면서 또래들과 즐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새 출발을 하라는 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사랑에 빠졌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재혼을 할 거라면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하고 싶었어요. 이건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아이의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새로 결혼하는 남편이 아이의 친아빠인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 친아빠 얘기를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총각인 아들을 꿰찬 애 딸린 이혼 여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혹 딸린 이혼녀를 누가 며느리로 반기겠습니까? 그것도 총각인 아들의 짝으로요. 그런 저는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할 것을 맹세하고 시어머니의 어떤 말도 다 감수를 하겠노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시도 저에게 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제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더군요.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배앓이가 종종 있었던지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쓰림이 여러 달 계속되어도 아직 젊은데 큰 병이야 생기겠어? 하고는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다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약국의 약사가 그러더군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소화제를 너무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약국에 오신 것만도 1년이 넘으셨잖아요. 약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도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요즘은 밥만 먹으면 구토가 날 것 같아요.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작은 병 키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세요. 약사의 이런 말에도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동네 작은 내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약사도 동네 병원 의사도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더니 어쩌면 제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린 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딸은 누가 돌봐주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곁에는 이제 친정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아빠와 엄마가 차를 몰고 야외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로 한날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느닷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이 없으니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멀리 지방에 사시고 게다가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시라서 과연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간호를 해주실까 아이를 봐주실까 마음이 복잡했네요. 아이의 문제는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당장 대학병원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약사와 동네 병원 의사의 염려가 맞았어요. 정밀검사 결과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병을 키우셨습니까? 다행히 나이가 젊으셔서 이제라도 건강관리 잘하시면 수술을 해도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이내의 마음을 잡고서는 저를 위로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 다 이해해. 지금이라도 마음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아. 우리 사이도 좋고 돈도 있고 걱정할 일 없잖아. 남편의 위로 속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네요. 운이 좋은 건지 남들은 수술 날짜를 석 달 뒤에나 잡는다던데 저는 한 달 후에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수술 날짜를 잡은 후로 걱정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회사원인 남편은 장기간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어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요즘 세상은 의술이 좋아서 위암 수술을 해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제가 병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긴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집안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잠시 딸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주변의 걱정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저희 부부는 할 수 없이 지방에 사는 시어머니에게 저의 병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남편과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암이래요. 다음 달에 수술 날짜 받아놨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만 딸아이 좀 맡아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암이라고 말을 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암이라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애딸린 주제에 총각을 후려치질 않나. 이제는 하다하다 몸 아파서 내 아들 고생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아이고야, 진짜 웃긴다. 병 걸린 게 무슨 벼슬이라도 한 거야? 뭐, 병에 걸렸으니 날더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딸을 봐달라고? 기가 막혀서 정말. 뭐, 내 몸은 건강한 줄 아니?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내가 어떻게 어린 애를 봐?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래도 저와의 결혼을 강행하자 아예 남편과 벽을 쌓고 살았던 터였습니다. 평소 저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이시기에 따뜻한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운하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렸다는데 일단은 위로의 말이나 걱정의 말 한마디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시댁이 멀다는 핑계로 명절하고 내 생일하고 내 아버지 제사 때 1년에 딱 4번 얼굴 비추더니 이젠 아쉬우니까 애를 봐달래? 하여튼 넌 자식이 되어서는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했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끝에 마치 남 얘기하듯 마지못해 저의 건강을 물으시더군요. 그래, 무슨 암이래? 위암이래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야단치기 시작하셨어요. 넌 내 몸등이 소중한 줄 모르고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거야? 돈 번다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애가 말이다. 아유, 나 참.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몸이 좋지 않은지 암이 걸려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몸 등을 관리 못하고 남편 고생시킨다며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멀쩡한 총각 잡아서 결혼하더니 너 벌 받는 거다. 암, 점쟁이 말이 딱 맞지. 너랑 결혼하면 내 아들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한다더니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아이를 맡아주실 것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시어머니 말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지만 그래도 남에게 맡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다음은 딸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딸아이를 매일 설득했죠.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병원에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한 달만 할머니 집에서 사는 거야. 할머니랑 처음 얘기를 듣던 7살짜리 딸아이는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떼를 쓰더군요. 할머니 싫어. 엄마랑 같이 했을래. 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떼를 썼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저와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친하지도 않은 할머니와 어떻게 한 달을 지낼지 딸아이를 보내기도 전에 마음이 아팠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막무가내로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너 지금 아프다고 유유했더니 어이가 없다 참.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딸 봐주겠다는 것도 겨우 승낙한 건데 뭐네 집에 가서 식모사를 하라고? 어머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애가 어려서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딸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네요. 할머니 집에는 마당이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마당에는 또 강아지도 있는데 재밌지 않을까? 강아지의 말에 딸아이의 기분이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조금씩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걸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딸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저는 딸아이가 원하는 강아지 인형도 사주고 젤리 과자도 사주면서 달래고 얼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딸아이는 제 곁에서 떨어졌지만 제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어요. 처음에야 할머니 집에 간다는 게 설레지만 막상 하룻밤 이틀밤이 지나면 엄마 생각, 집 생각, 그리고 다니던 어린이집 생각도 날 테니까요.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딸아이는 밤마다 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집에 언제 가? 할머니가 나랑 안 놀아줘. 심심해. 엄마, 배고픈데 할머니가 밥 안 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제 속을 긁어 놓으셨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몸이 아파. 늙은 나도 멀쩡한데. 하시면서 제 딸을 돌본 뒤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의사는 곧 수술을 하니 마음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퇴근을 하고 와서는 겨우 제 얼굴을 보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수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딸아이가 전화를 해서는 펑펑 우는 겁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할머니 모임 있다고 나가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 엄마. 걱정이 되어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10시가 넘었는데 딸아이가 전화를 했더군요.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아빠 꼬신 나쁜 년이래.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래. 엄마, 아빠가 가짜 아빠야? 딸아이의 나이가 지금 7살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너란 존재는 전 남편과 엄마가 낳은 아이고 지금 아빠는 새아빠야 라는 설명을 한들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할머니가 잘못 말한 거라고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를 재웠네요.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이가 컸을 때 언젠가는 제가 할 말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시어머니가 정말 밉더군요. 당장이라도 제 몸에 꽂아진 주사 바늘을 빼고 딸아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이럴 땐 친정엄마라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뻔히 수술하는 날이라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 뻔한 것 같아서 저를 바꿔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시어머니의 호통이 어찌나 심하던지 끝내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네요. 제가 여보세요를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나 지금 내 딸년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밤새 잠을 안 자고 침을 거리는데 난들 어떡하냐? 나도 좀 살자. 어서 데리고 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수술받고 태어나면 바로 데리러 갈게요. 전화통화 내용을 듣다 못한 남편이 나서더군요. 엄마, 이 사람 수술실 들어가야 돼요. 그만 좀 하세요. 수술 끝나면 제가 바로 딸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도 저도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는 저를 수술실로 안내하더군요. 저는 제 스스로 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을 빨리 해야 제 딸아이를 빨리 데려올 수 있고 시어머니의 온갖 짜증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며 저는 긴장에 들어갔고 드디어 수술을 마쳤네요. 눈을 떴더니 남편이 옆에 있더군요. 여보, 나야. 나 알아보겠어? 저는 대답 대신 두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수술을 했으니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 기운인지 아픈지도 모르겠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 잘 됐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남편은 저를 위로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저 딸 생각뿐이었죠. 빨리 회복해서 딸아이를 데려올 생각밖에 없었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암 앞에서는 이겨낼 장사가 없더라고요. 의사 말이 보름 정도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더니 입원 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향했죠. 보름만 딸 봐달라더니 이게 뭐야? 이러다 아이 키워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속셈 모를 줄 알아? 당장 데려가. 남편은 매일 시어머니와 다퉜어요. 하루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알았어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하고 그 길로 차를 몰고 딸아이를 데리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퇴근 이후에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를 보여주고 밤 9시가 되면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도우미 아줌마를 써서 하원하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를 맡겼죠.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이렇게 하니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제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여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다. 내가 생각 잘했지. 당신은 마음 단단히 먹고 얼른 낫기나 해. 그렇게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당분간은 딸아이와 한 방을 쓸 순 없었어요. 제 몸의 면역이 낮은 데다가 딸아이 역시 약한 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방을 쓰고 딸아이와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잤죠. 큰 병을 겪고 나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지더군요.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가족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혼자서 계획을 세웠죠. 일단은 요리를 배울 계획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건강한 식재료들을 사다가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할 겁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닐 거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니 절로 아픈 곳들이 다 낫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두어 달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더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지더군요. 저는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집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네요. 수술한 곳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의사 말이 항암 치료를 병행했지만 암세포가 다시 전이된 거라고 했어요. 부랴부랴 남편은 저의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원을 하고 보니 또 딸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최근에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출근이 빨라지고 퇴근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했어요. 잠시만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그래라 하고는 단번에 기분 좋게 제 말을 받아들이시더군요. 지난번 남편이 홧김에 달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건가 생각하고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별 말씀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네. 왜 그러시지? 당신 알아?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돈을 좀 넉넉히 들여서 그런 건가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제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딸아이는 지방의 시어머니 댁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 없이 받아주시니 처음 입원할 때보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딸아이도 반감없이 시댁으로 향하는 남편의 차에 쉽게 올라타더군요. 남편과 딸아이가 탄 차를 한없이 바라보다가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병실 침대 위에 딸아이가 매순간 안고 다니는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더군요. 딸아이가 깜빡하고 빠뜨리고 간 거였어요. 이 애착 인형이 없으면 딸아이가 밤새 울 텐데 하는 생각에 저는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마도 운전 중이어서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 전화가 온 걸 확인했으면 휴게소에서 전화를 걸겠지 하고는 기다렸죠. 딸아이의 애착 인형을 보니 딸아이가 생각이 나더군요.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인형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 강아지 인형을 안았어요. 이렇게라도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형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유리창 밖에서 들리는 소린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린가 두리번거렸는데 아이의 인형에서 나는 소리가 확실했어요. 알고 보니 이 인형에 녹음 기능이 있더군요. 대체 무슨 소린가 1층 매점에서 건전지를 사다가 갈아 끼우고서는 녹음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 얘긴가 막 얘기를 하더군요. 이참에 이런저런 핑계대서 이혼해라. 요즘 세상에 이혼한 거 하나도 흠 아니다. 전혀 만나 결혼해서 내 자식 낳아 키워. 남의 자식 키워봐야 하나도 쓸모없다. 분명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멈추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알았지만 남편과 저를 갈라놓을 생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녹음된 남편의 음성은 더 가관이었네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는 가만 좀 계세요. 하여튼 엄마는 성격 급한 게 문제라니까. 내 생각이 뭔데? 내 생각을 말해줘야 내가 안심할 거 아니냐. 아내 앞으로 상가랑 아파트 한 채 있잖아요. 외동 딸이라서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거 말이에요. 그건 뭐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반반 나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이혼하면요. 법적으로 그건 제게 아니에요. 아내의 재산에 제가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에도 놀랐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의사한테 미리 부탁한 거였어요. 아내가 마음이 여리니 괜찮다고 말해달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통은 암 수술을 해도 병원에 일주일밖에는 입원하질 않는데 저는 보름을 넘어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던 이유를요. 나라이한테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여야 해요. 제 딸처럼 평생을 키우겠다는 믿음을 팍팍 줘서 병이 더 악화되면 상가랑 아파트 제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몸은 아프지 딸아이는 걱정되지 순진하고 마음이 약해서 제 말대로 할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혼하려고 얘 그렇게 몇 년 버티다가 이혼해야죠. 앞뒤 다 재보고 있으니까 엄만 가만 계세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봐요. 남편이 저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성실하더군요. 눈치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상사들에게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능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성실하고 어른을 공용할 줄 아는 마음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질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저의 장점을 얘기하고 저에게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줬는데 믿었던 그 남편이 저에게 보인 모든 게 가식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네요. 저는 딸 아이의 애착 인형을 들고 맨발로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몸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택시에서 내려 시댁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 앞에 인형에 녹음되어 있는 얘기를 들려주고 초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께서는 얼른 상황을 눈치채고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화살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오호라 내 딸한테 녹음이 되는 인형을 줬었냐. 나랑 애비랑 무슨 얘기하는지 보려고 너 정말 보청을 했어. 아니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요. 녹음 작동법을 잘 모르는 제 딸이 이걸 녹음해놨더군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거짓말 이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내가 왜 내 이름으로 하니? 내가 바보로 보여.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대고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정신병자로 몰기 시작했네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산 세월이 야속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제 이름 앞으로 든 상가와 아파트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어요. 저는 1인실로 병실을 옮기고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 수고비를 더 주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자꾸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데요.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의사가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의사에게 사정사정해서 저의 건강 상태를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위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 통증이 심했을 겁니다. 지금으로선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하고 이혼을 하겠어? 그냥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좀 맞춰드린 것뿐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당신은 끝까지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문병 한 번 오지 않던 시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왔더군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왜 널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유도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아들하고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픈 마누라 버리고 재혼하라고 할 땐 언제고 제 앞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제가 며느리로 보이세요. 저는 그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펑펑 울었습니다. 간병인이 이러면 몸에 해롭다며 진정하라고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제 평생을 맡겼다니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퇴원을 하고 곧바로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내 딸아이를 보호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2년 안에 녹음된 증거가 있어서 이혼 절차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 딸아이의 애착 인형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말이 녹음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의 시커먼 속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죠. 아마도 약한 마음에 제 재산을 남편에게 넘기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처음부터 당신 재산에 마음이 갔던 건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가와 아파트가 당신 거라니 내 명의로 하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 게다가 당신은 아프지 엄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순간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다면 두 번째 남편과 저와의 인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인연을 끊고 살지만 이 계절만 되면 불현듯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이 떠오른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면 지금쯤 건강한 몸으로 딸아이와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을 뿐이네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저와의 일을 계기로 다음을 맞이한 며느리에겐 저처럼 대하지 않으시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으로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몇 해가 지나고 있네요. 남편은 불같은 성격이긴 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강했던 사람이라서 풍족하게는 아니었어도 노후 준비까지는 다 해놓고 살 걱정 없이 마련해주고 마지막까지 제 생각만 하다 떠난 사람이었죠. 당뇨로 시작해서 합격증을 알았는데 워낙 아픈 모습 들키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병원 밥만 먹다가 죽기 싫다면서 못해본 건 다 해보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자식 걱정, 돈 걱정만 평생 하느라 자기 위해서 돈 써본 기억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토록 타고 싶다던 외제차를 사서 한 달쯤 지나 떠나게 됐죠. 그쯤 참 신기했던 일이 마지막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가게 되었는데 스스로 떠날 사람은 갈 데를 안다더니 뜬금없이 새벽에 저를 깨우더니 내가 입 아프게 말했지 애들 믿지 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살 생각만 하라고 애들 줄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보면 남의 자식이야 내 말 잘 들으라고 유언이야. 남편은 저랑 살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자식들 돈 때문에 싸움나고 괜히 부모님 덕 보려고 하다가 망한 것도 많이 봤다면서 60 지나니까 애들 앞으로 얼마씩 주고 그게 끝이라고 정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노후를 지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죠. 그때마다 남편이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한탄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단순히 나이가 되면 서운함이 많아진다더니 이 사람도 영감이 다 됐네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남편 말 안 들은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속상해할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부터라도 남보다 못한 자식들이라는 걸 알았으니 남은 인생은 남편 말대로 저 하나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건 얼마 전에 겪은 일 때문인데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려니 내색은 안 했지만 빈자리가 너무 느껴져서 힘들긴 하더라고요. 같이 먹던 밥도 혼자 차려 먹으려니 대충 먹게 되고 살도 점점 빠지고 하니 애들이 걱정이 된 모양인지 엄마 혼자 있지 마시고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도 살던 데가 익숙하지. 내 나이에 무슨. 엄마 꿈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사는 거. 서울에서 그게 쉬워야 말이지. 아빠 사업 자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조그만 주택 하나 얻어서 지영이랑 나 엄마 다 모여서 살면 돼. 연식된 걸로 얻어서 고치면 충분히 돼. 정말? 얼마나 드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둘 집 정리하고 몇 억 보태면 3층짜리 하나 얻겠던데. 엄마 멀리 두고 우리도 마음 쓰인다니까. 내가 진행할 테니까 같이 살자. 알았지? 부족한 돈은 이야기해. 그럴 때는 정말 장남 노릇을 하며 든든한 힘이 되더군요. 평소엔 살갑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혼자 된 제가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지 어떻게든 같이 지내자고 하면서 이 기회에 저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 집에서 가족들 부대 끼고 살아볼 수 있겠구나.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아이들 살림이나 도와주면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다 늙어서 병원비 말고는 크게 쓸 일도 없고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생각해준 건데 무리해서 대출 받는 것도 걱정이 돼 남편이 남겨준 돈을 전부 다 건넸습니다. 와, 아빠가 우리한텐 짜더니 엄마한테는 녹록하다. 이걸 다 엄마한테 주고 가신 거야? 네 아빠야 워낙 걱정이 많잖아. 내가 평생 살림이나 했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엄마한테만큼은 좋은 남편이네. 괜히 대출 받아서 빚지지 말고 이 안에서 해결해. 아들이 집 얻는 일은 나서서 하고 인테리어는 딸이 알아서 진행하면서 두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갑자기 지방에서 평생을 살다 서울살이를 시작하려니 겁이 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두 자식들 모습을 보니 가족들하고 살아도 좋겠다 부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도 애들이 채워줘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3층짜리 집에 손주들과 저까지 6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꾸밀은 소감 어때? 좋다마다 너희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빠는 싫어했을걸? 말만 그렇지 너희들 얼마나 생각하는데. 엄마 그래도 이제 마음 편히 우리하고 지내요. 그래 엄마도 서울 살면 금방 적응할 거야. 친구들도 사귀고 재밌는 곳도 주말마다 많이 가자.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 아이들과 밥도 먹고 TV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친해진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과 둘만 조용히 지내다 손주 녀석들까지 있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기분까지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 체험 숙제 같은 게 있다며 제주도로 잠시 여행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엄마 이번 주는 혼자 있어야겠다. 괜찮지? 같이 가면 좋은데 애들 뒤치 다거리만 할 것 같아서. 괜찮아,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편히 다녀와라. 혼자서도 잘 챙겨 먹고 문 단속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뒤 집에 온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 부동산 주인이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며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버젓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집을 내나요? 지하만 남겨놓고 다 뺐다니까요. 몇 주 전에. 누가 그래요? 연락해 볼 테니까 애들 오면 와요. 아이고 어르신 노망 나셨나? 무슨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 6 식구나 사는데. 그 집 아드님하고 따님이 와서 내놓고 갔다고요. 안에 싹 피워놓고 이미 나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주인 말대로 문을 열어보니 온갖 짐이 빠지고 텅 빈 쓰레기 봉투 몇 개만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애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더군요. 누가 뒤통수를 날려도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사기를 칠 리가. 이런 짓을 벌일 리가 있나? 대체 무슨 마음이 있어서. 친부모가 아니면 모를까? 배 아파 낳은 지 엄마한테 이런 짓이 가능한 건지.
순간 꿈 같기도 하고 누가 심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부동산 주인이 큰 소리를 쳐도 윙윙대기만 하고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하루 집을 비운 날이 생각이 났어요. 동네 친구가 온천을 좋아해서 종종 강원도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하루 따라온 사이 아마 그때쯤 짐을 다 비우고 절 버리고 떠날 계획을 짠 것 같았죠. 지하에 빚도 안 드는 방 하나 남겨주고 떠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참 기가 막혔지만 땡전 한 푼 안 남은 제 상황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집을 비워주고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며칠 동안 온몸이 부서져라 지하방을 청소했습니다. 주인 말론 여태 사람이 산 적이 없을 정도의 곳이라 짐 보관하는 용도로만 썼다고 하더군요. 열어보니 쥐 벌레가 이미 점령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날 살라고 방 한 칸 남겨주기도 싫어서 저를 버리고 간 애들을 생각하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쩌면 제 남편은 자식 같지도 않은 애들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 평생 소원을 이뤄줄 것처럼 굴던 것부터 한 달간 비위를 맞춰주면서 얼마나 이날을 꿈꿔왔을지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평생 복수를 꿈꿔도 이런 짓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던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작정을 하고 간 자식들 찾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돈도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서로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막상 이 나이에 식당 일을 하려고 해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을 쓰려고 하지 취직도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동네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중 전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 있었어요. 혹시 일할 분 안 구하세요? 저도 전라도예요. 우리 고향분이신가? 언제 오셨대? 2달 되어 가네요. 저 뭐든 시켜만 주세요. 요리는 좀 해요? 다행히 인심 좋은 고향분이 있어 그 집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서 자식들이 버리고 짐 싸서 도망갔네요. 소리도 못하고. 일 마치고 나면 소주 한 병 사와서 마시다가 잠든 날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하수구에서 올라온 쥐가 집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새벽마다 깨서 잠을 못 자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건강도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지하 생활을 계속하니까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은 인생 아프기까지 하면 객사하고 끝나겠다 싶은 생각에 악착같이 약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아침마다 전화가 걸려와서 그날은 잠도 못 자고 깬 상태라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접니다. 상철이 기억하시죠?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서울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언제 가셨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촌놈이라도 서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 밑에서 30년이 넘도록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편하게 지내긴 했는데 다짜고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들으니 반갑진 않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이 여타 보니 괜히 만나고 나면 고향의 말이라도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저에게 생긴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나오는 이런 방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한참 머뭇댔는데 그래도 끝끝내 전화 말고 직접 보고 말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지 다음날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형수님은 살이 너무 빠지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적응이 조금 필요한 모양이에요. 요즘 자꾸 형님이 꿈에 나와서요. 우리 애 아빠가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요. 신경 쓰이기도 하고. 사실 형님이 형수님 걱정 많이 한 건 알고 계시죠? 항상 자기처럼 독하지 못해서 애들 다 아파줄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랬죠? 맞아요. 항상 엄격했어요. 애들한테는. 사실 그것도 형님이 몇 번 겪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때마다 와서 돈 빌리는데 그럴 땐 둘도 없는 효자인데 형님이 조금이라도 사업 어려워지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때 형님 눈 수술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애들 둘 중에 하나는 와서 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화 한 통으로 땡치니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어떨 땐 동네 이웃보다 못하다고요. 그건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유언장에 써달라고까지 말해서 형님이 그날 이후로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셨어요. 형수님 걱정된다고요? 그 말은 항상 했는데 저도 참 바보 같죠.
요즘 꿈에 형님이 계속 보이니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편하게 잠 못 자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 싶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맡긴 게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맡긴 게 있어요? 혹시나 애들이 형수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다 줄까봐 5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 맡기고 가셨어요. 얼마 노후 자금으로 그것만 남기고 가셨으려고요? 우리 형님 통이 얼마나 큰 분인지 잘 아시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 달 200도 안 되는 월급 모아 어느 세월에 쥐나오는 이 집을 벗어날까?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잠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것까지 다 계산해놓고 떠났더라고요.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간 서러웠던 마음이 다 터져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제가 다 털어놓아야겠다 싶어. 실은 애들이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언제부터요? 무슨 일로요?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지하방 하나 남기고. 어머, 그럼 형수님 지금 거기에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이 버릇없는 놈들, 형수님 당장 내려가요. 그날로 쥐가 나오는 그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에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계속 애들이 돈 앞에서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고 저 모르게 찾아가 유언장까지 써달라고 우겼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냉담하게 굴었는지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다시 여유를 되찾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당도 가꾸고 일이 없어 고민이 있던 친구들에게 일거리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예상외로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항상 꽉 차게 되었죠. 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 의지해서 살다가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게 선뜻 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죠. 가끔 꿈에서 그 집에서 자는 상상을 하면 식은땀으로 온 옷이 젖을 만큼 악몽이 시달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 저를 버리고 간 자식도 아닌 두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꼴을 보니 인생 끝에 몰려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더군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다시 가려고 했어. 엄마 버린 게 아니고 일이 꼬였어. 정말이야, 믿어줘. 엄마 더 잘 되려고 해본 건데 잘못했어. 같이 지낼 수 없을까? 엄마 일 도울게요. 누가 엄마예요? 난 자식 없는데. 내 주머니 탈탈 털어서 다 주고 나니까 쥐 나오는 방에 사람을 버리더라고. 그걸 자식이라고 하나? 난 이제 자식 없다. 망해 죽든 굶어 죽든 관심 없으니까 당장 가. 신고하기 전에. 이것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집을 팔아서 둘이 반으로 나눠 뭐라도 하려고 했다는데 말이 뭐라도 하려고 한 거지. 타고 온 차를 보니 번쩍번쩍 광이 난 세단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것들아 연기를 하려면 저 차부터 후진차로 몰고 오지 그랬냐. 어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나가라 못 나간다 씨름을 하다 제 펜션으로 웬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오는데 애들을 보자마자 지 엄마 찾으러 올 줄 알았다며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 겁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제3금융까지 돈을 빌려 신용불량자로 온갖 섬을 돌아다니며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히고 정내미가 떨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요. 지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를 왜 내가 갚아야 되냐며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소리를 쳤네요. 내가 여기서 니들 또 받아줄 줄 알았냐고 했죠. 경찰이 도착하자 그 3명의 빚쟁이들은 도망을 치고 애들은 끝까지 제 다리를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들이 제게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한테 영업방해로 신고한 거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시라며 문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애를 쓰고 만들어준 기회를 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전부 잃고 온저를 물심양면 도와준 남편의 30년 지기, 아우나 다른 동네 지인한테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며 제가 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리라 생각하면서 잘 베풀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리도 모르던 서울 땅에서 빛도 못 보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내 핏줄인 자식한테 당하고 나니 더 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게 마음은 굳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감으면 이 남아있는 돈들은 다 자식들한테 가니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게 최대한 많이 쓰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늘에 있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 부디 자식들에게 전부 주지 말고 꼭 본인 삶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